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서부터는요 우리가 소방 기능과 관련되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근데 이번 시간에 뭘 하냐면요 우리가 소방의 목적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화재 예방도 있었고 경계도 있었고 진압도 있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봅니다. 그래서 뭐 타이틀을 붙이자면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화재 예방 그리고 경계 그리고 진압 그러는데 요걸 한번 구분해 봅니다. 예방하고 경계는요 이거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불 나기 전에. 그리고 진압이라는 거는 화재 발생한 후에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적 흐름에 따르면 예방과 경계는 불 나기 전에 대비하는 거, 그리고 진압은 불 난 다음에 조치를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요 진압에서는 뭘 했냐면요 소방 전술이라는 거를 달았어요. 그래서 소방대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뭐 현장에 출동하고 또 그리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뭐 현장에 진입을 하고 또 거기 어떤 뭐 소방 용수를 사용해서 불을 끄고 또 인명을 구조하고 그런 게 바로 소방 전술이고 진압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 시간에 이렇게 다룬다. 그러면서 화재 예방은 우리가 법령에서 정한 거 한 파트만을 잠깐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소방기본법 12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소방기본법 12조에 나와 있는 화재 예방을 다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화재 예방 명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화재 예방 명령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것까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앞서 가지고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행정 행위 중에 그게 뭐가 있었냐면요. 뭐 이렇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명령, 하명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중에 일종이 바로 화재 예방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요. 가만히 놔두면은 꼭 불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소방본부장 서장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불장난을 하고 있으면은 불장난 못하게 하고 또 어떤 타고 남은 재가 있으면은 불씨 치우게끔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인화 물질이 있으면은 그거 치우게 하는 거 그거를 명령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화재 명령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의 주체가 누구였죠? 주체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다 보니까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이 이런 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구한테 대놓고 명령을 했죠? 그리고 요거는 어떤 해당되는 어떤 물건에 화재와 관련되는 물건에요. 화재 이거와 관련되는 예방 관련되는 물건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한테 이렇게 화재 예방 명령을 하명의 형태로 한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하면은 우리가 소점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소유자를 얘기하고 여기는 점유자를 얘기하고 요거는 관리자를 얘기한다. 관리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다시 얘기를 들어보면요. 누군가가 불장난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불장난을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요거 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불이 타고 남은 재가 있어요. 그 재 관리 잘못하면은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또 불 날 거 아닙니까? 그거 치우라고 명령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요 위험 물질 같은 게 있다. 뭐 인화성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방치가 돼 있어요. 잘못하면 누가 거기다가 어떤 뭐 불씨를 갖다 붙이거나 그러면 불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치우라고 명하는 거 그게 바로 화재 예방 명령이면서 그 주체는 본부장 서장이고 이런 명을 받아야 될 객체는 해당되는 그런 물건의 소점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화재 예방 명령이었었고요. 또 그 두 번째를 봅니다. 위험물에 대한 예방 조치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방 조치. 요것도 이어서 한번 봅니다. 이어서 한번 보면요. 이거는 여기 보면요. 화재 예방 명령 중에서 어떤 관련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3번과 관련됐다고 봅니다. 이걸 좀 한번 설명을 해보고 중요한 사항을 한번 써보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만약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냐면요. 소방본부장 서장은 어떤 화재, 소방 업무와 관련되는 실무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뭔가 누군가가 위험 물질을 방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자한테 이 물건 치워라고 명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어떤 이 물건 치워해서 해도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한테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을 시켜서 그 물건을 치우게끔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좀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요. 그 위험물을 치워놨는데 그 주인을 좀 찾아서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또 공고 끝난 다음에 뭐 7일 이내에 만약 찾아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그 대상 물건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는 매각해서 팔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는 폐기 처분한다. 그래서 뭐 경제적 가치가 있을 때는 그 폐기 처분한 어떤 금액을 국고에 집어넣게 돼 있어요. 물론 나중에 주인이 나타났을 때는 정당한 주인이 나타났을 때는 그 돈을 돌려준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요구라는 거 아닙니까?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거든요. 위험물 등에 대한 어떤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중요한 걸 한번 봅니다. 여기서는 뭐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어떤 위험물 보관에 대한 공고 또 그리고 그 보관 기간과 관련해서 이런 기간과 관련해서 요 날짜 기간과 관련해서 요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숫자가 잘 정리가 안 될 때는요. 저처럼 한번 그리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여기가 보관을 개시하는 보관 개시를 한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왜 보관을 개시했죠? 어떤 인화 물질이 있는데 그 인화 물질 위험한데 치워야 되는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공무원을 시켜서 보관을 하게 한다. 누가? 소방본부장, 서장이. 그래서 만약 보관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공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고가 얼마였죠? 이 공고는 14일 동안 공고를 한다 그랬어요. 뭐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업무도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14일이 된 다음 날서부터 기산해서 그날이 아니라요. 이때서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이때서부터 7일간 보관을 한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7일간 보관을 한다. 물론 보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겠죠. 뭐 합치면은 21일까지도 봅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 했죠? 만약 이 보관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그래도 거기 어떤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 보관하고 있는 위험 물질의 어떤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요 종료된 다음에 이 해당되는 물건을 매각을 하거나 또는 폐기 처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경제적 가치가 있을 때는 매각, 팔아먹는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없을 때는 폐기 처분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매각을 했을 때 그 비용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비용을 수입을 잡는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매각과 관련해서 어떤 세입 조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정당한 권리자가 나타났을 때는 그자한테 어떤 돌려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보상을 한다라는 표현했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화재 예방과 관련되는 얘기였다.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제가 하고 그 다음번에 넘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어떤 소방본부장 서장이 위험한 어떤 불장난을 하거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불씨를 갖다가 있는데 그걸 꺼야 되는데 그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경우 또 그리고 위험 물질이 방치됐을 때 그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한테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명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만약 위험 물질이 방치돼 있는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알 수가 없다. 그런 상태 계속 유지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걸 치우게 한다. 그래서 보관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그 공고 다음 날로부터 7일간 보관한다. 실질적으로 보관은 한 21일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종료하도록 나타나지가 않았을 때는요. 뭐 경우에 따라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한다. 그래서 매각했을 때 수입은 국고로 귀속시킨다. 나중에 정당한 관리자가 나타났을 때는요. 협의해서 보상을 돈을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정리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볼게요. 예방은 끝냈고 화재 경계 쪽을 가서 봅니다. 경계에서는 어떤 거를 얘기 드렸냐면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화재 경계지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뭐 법령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제 화재 경계지구가 있는데요. 화재 경계지구가 있다. 이 경계지구 이것도 소방기본법 13조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화재 경계지구는 그 먼저 틀을 얘기 드리고 전반적인 걸 얘기 드리고 세부적인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지역이 화재 발생에 우려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는 화재 발생했을 때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렇게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평소에 준비 같은 거 많이 해놔야지. 그대로 똑같이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위험 요소가 많으면 많은 대로 준비, 위험 요소가 적으면 적은 대로 어떤 경계 이런 거를 조금 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위험 요소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 지역을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정은 누가 한다 그랬죠? 소방 관련되는 포괄적인 책임이 지역별로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또 하나 들으면요. 지정할 때 아무데나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그 대상 지역은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고요. 대상 지역이 있고 대상 지역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지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효과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먼저 대상 지역을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대상 지역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요. 화재 경계지구 대상할 지역을 뭐 1번서부터 7번까지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라고 나왔죠? 시장 지역이라고 얘기했죠. 시장 지역. 시장 지역이 왜 그렇죠? 시장 지역은 비교적 좁은 공간에 물건을 잔뜩 쌓아놓잖아요. 또 사람도 많이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불날 가능성 크고 불났을 때 피해가 크다. 또 뭐가 있었냐면요. 뭔가가 위험한 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뭐가 밀집이 됐죠? 한번 이렇게 봅니다.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요. 공장 창고가 밀집되어 있다. 불나면 홀라당하고 타버리고 피해가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물건이 있고 공장에 있는 뭐 어떤 기계도 있고요. 또 뭐 물품도 있고요. 또 그거 말고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이렇게 봅니다. 목조는 특징이 뭐냐면요. 불났을 때 단시간에 어떤 화재에 의해서 연소가 되는 게 바로 목조예요. 철근 콘크리트, 뭐 벽돌조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 밀집했을 때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 밀집했다. 한번 봅니다. 석유 화학 제품이라든지 기타 화학 물질을 저장하고 처리한다. 그런데 거기 불씨가 들어갔다. 홀라당하면서 불타면서 큰 피해가 올 건 아닙니까? 뭐 그리고 나머지를 봅니다. 나머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석유 화학 제품 공장이 있는 지역. 예를 들면 여천이라든지 또 여기 어떤 울산 같은 데를 생각해 보세요. 뭐 상상하기도 싫지만요. 만약 그런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까? 불 끄기조차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어떤 소방 용수 시설, 불 끄기 위해서 물로 불을 끈다. 그러든지 소방 출동로가 없다. 그러면 불 도구가 제대로 확보를 못한다. 그리고 소방대가 출동하려고 해도 출동을 못한다.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밖에 본부장 서장이 인정하는 그런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여기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한다 그랬어요. 뭐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제가 다시 얘기를 드려보면요. 불날 가능성이 크다. 불났을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지역을 뭐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해놓고 그리고 그 대상 기준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도의사는 지정만 하면 끝나요. 그 효과는 뭐냐면요.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효과예요. 이 효과 사후 관리는 누구 보고 하라 그랬습니까? 화재와 관련되는 소방과 관련되는 실무 책임자. 그게 바로 본부장 또는 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너무 경직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시도의사는 어떤 자기 관할 지역에서 소방 업무의 포괄적인 책임자니까 불날 위험이 있는 지역만 찍어 놓고 그런 다음에 그 지역 안에서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는 누가 하냐면요. 실무 책임자인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한다. 그러면서 그 종류를 세 가지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여러분 봅니다. 뭐라고 했죠?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물론 소방특별조사는 우리가 다음번에 공부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요. 그것도 뭔가 소방관에 관련해서 위험한 데를 찍어가지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화재 예방 업무라든지 소방 업무를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게 바로 소방특별조사예요. 벌써 위험한 지역 안에 있으니까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기가 어땠죠?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특히 소방특별조사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요. 어떤 소방검사와 관련되는 업무를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안 될 거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대상물만 어떤 중요한 대상물을 소방특별조사 대상으로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방과 관련되는 검사 감독을 하기 위한 제도. 뭐 컨셉이 맞는 거 아닙니까? 구지역에서 소방특별조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또 뭐냐면요, 우리가 화재와 관련해서 평소에 대비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소방시설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만약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어떤 각종 뭐 방화문도 안 돼 있고 뭐 스프링클러 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안 돼 있다, 그러면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방시설 설치하라고 명을 할 수가 있어요. 소방시설 설치하라고 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했었죠? 본부장 서장은 실무 책임자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냐면요, 이런 지역은 화재 발생했을 때 위험하니까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소방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방과 관련되는 훈련, 교육을 실시한다. 어땠죠? 이것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까?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 불나면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대화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 지정한다. 누가? 그 지역의 포괄적인 소방 책임자인 시도지사가. 그러면서 지정할 때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정 대상 기준이 1번서부터 7번까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였었죠? 시장 지역, 뭔가 밀집한 지역, 그리고 어떤 석유화학 제품 공장이 있는 지역, 또 뭐 소방 용수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소방 출동도가 없는 지역, 또 필요하다고 본부장 서장이 인정한 지역, 그리고 지정됐으면은 시도의사는 지정하는 것으로 끝낸다. 지정한 다음에 사후관리 조치는 실무 업무 책임자인 소방본부장과 서장이 한다.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소방특별조사를 해서 다른 데하고 달리 어떤 조사, 검사, 확인을 철저히 한다. 어땠죠? 연 1회 이상. 그리고 그 지역에 만약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됐으면요, 소방시설 설치하라고 명을 할 수도 있고, 또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한다. 그런데 소방훈련 교육 이거는 연 1회 이상, 또 그리고 소방특별조사도 연 1회 이상이다 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둘러볼게요. 화재 예방 공부했죠? 경계 공부했죠? 이제 나올 게 바로 화재 진압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화재 진압을 뭘로 얘기했습니까? 소방 전술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소방 전술에 관한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꼭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했을 때 할 때 전술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뭔가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도 갖춰야 되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각종 규칙이라든지 원칙을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어떤 전투에 임할 때 어떻게 한다, 그런 지침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어떤 전술인 동시에 소방에서 그런 거를 소방 전술로 표현한다라고 봅니다. 꼭 전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미준비에 의해서 소방 진압을 한다. 그게 바로 소방 전술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를 뭐 요거와 관련해서 정의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면서 봅니다. 보면요, 우리가 공격 전술이 있고 방어 전술이 있어요. 근데 소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방어 쪽으로 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어 전술에 몇 가지가 있고 또 방어 전술 명칭이 있는데 요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 방어 전술하고 나왔는데요. 방어 전술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요거를 들어가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주의할 건 한번 보면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요, 거기 관창 내구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관창 내구를 기본으로 한다. 관창이라는 게 뭐냐면요, 소방 공무원이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관창. 그 소방 호스 끝에 부착을 해서 물을 뿌릴 때 이렇게 하는 거, 그걸 관창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네 개가 한 세트예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목조 건물 어떤 불 났을 때 대비하는 기본 단위가 그 관창, 물 뿌리는 앞에 노즐, 그거 네 개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봅니다. 방어 전술이다. 방어 전술인데 한번 요 특징을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 무슨 얘기했을 때 이게 포위 전술이냐, 또 공격 전술이냐, 또 블록 전술이나 중점 전술이냐, 요거를 가볍게라도 좀 정리를 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 한번 봅니다. 포위 전술을 먼저 얘기를 드렸는데요. 포위 전술을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포위 전술을 얘기를 하면서 보면요, 뭐라 그랬죠? 어떤 대규모 화재다. 대규모 화재 발생했을 때, 화재했을 때 초기에 하는 거다. 그 한번 봅니다. 여기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변을 전부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도 뿌리고 진화 바로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포위 전술이다. 이거는 주로 대규모 화재일 때 초기에 사용하는 전술을 포위 전술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봅니다. 공격 전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공격 전술은 한번 이렇게 봅니다. 표현은 공격이지만 화세가 조금 약할 때예요. 그럴 때 공격적으로 나간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화재일 때 주로 사용하는 거, 이게 공격 전술이다. 그래서 대규모 화재일 때는 전반적으로 포위를 해서 화재가 어떤 더 많이 번지는 건 막는다. 그렇지만 소규모 화재일 때는 공격적으로 나가서 공격 전술로 들어간다. 또 봅니다. 블록 전술이라는 게 있었죠. 한번 봅니다. 이거는 개념만 한번 봅니다. 블록 전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렇게 봅니다. 어떤 거리가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블록으로 돼 있다라고 봅니다. 블록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요. 블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요 블록을 중심으로, 여기 블록을 중심으로요. 요걸 중심으로 해서 불을 끄기 위한 활동을 한다. 요게 블록 전술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시가지라든지 주택가에 불났을 때요. 그때 어떤 일정한 도로로 둘러싸이는 그 하나의 블록, 요 블록의 화재를 여기서 국한시키기 위해서 어떤 집중적으로 어떤 인원을 투입하고 어떤 불을 끄기 위한 게 바로 블록 전술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봅니다. 그다음에 중점 전술, 이것까지만 볼게요. 중점 전술이라는 표현을 들었었는데요. 이거는 중점 전술은 뭐냐면요.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특정한 장소에 집중을 해서 해버리는 거 중점 전술이다. 그 특정한 장소가 뭐였죠? 한번 봅니다. 피난로는 불났을 때 여기를 이용해서 안전한 장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화재 진압을 해서 여기 통로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따위가 우리가 중점 전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런 건 좀 개요와 관련되는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출동 계획과 관련되는 얘기 조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 불이 났을 때 현장에 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동 계획은요. 그런데 이 출동을 할 때 소방대가 현장 가서 현장으로 출동한다. 그런데 소방대는 어떻게 되냐면요. 소방대의 제가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소방대의 구성을 보면요. 구성은 소방공무원도 소방대의 구성원이에요. 또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요. 의무소방원도 그래요. 의무소방원은 아직 얘기는 없었지만요. 병역에 가름해서 소방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의무소방원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의무소방원으로 근무 경력이 있으면요. 소방공무원 어떤 채용시험에 거기에 대해서 뭐 가산점도 부여가 되고 뭐 특혜도 있거든요. 또 그리고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요. 앞서 우리가 배웠던 의용소방대원 기억나실 겁니다. 의용소방대원은요. 여기는 민간인 중에서 희망하는 자 중에서 어떤 뽑아가지고 소방 업무를 보조를 하잖아요. 이런 거로 구성된 거를 우리가 소방대원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공무원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인원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소방공무원 많이 뽑으면 좋지만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 투입이 굉장히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런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을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묶어가지고 소방대라고 한다. 불났을 때 화재 진압, 인명구조하기 위한 그런 부대라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1출동. 가장 먼저 출동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제2, 제3 출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제2, 제3 출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이 지역에 만약 화재가 이렇게 발생했다 그랬을 때 소방대가 먼저 1출동대가 출대를 하고 그리고 2, 3출동대가 나중에 출동을 해요. 여기는 선출동, 여기는 후출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1출동에 뭐라 그랬죠? 화재를 각지에서 최초로 투입하는 소방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소방력을 할 때는 뭐였죠? 소방력을 했을 때는요. 이거는 인원과 장비를 플러스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1출동은요. 최초로 소방력을 투입하는 게 제1출동이다. 그리고 시차를 두고 두 번째 부대 제2출동, 제3출동까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출동 계획과 관련되는 얘기를 또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그런데 소방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임무 수행과 안전관리 두 가지를 모두 충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소방 안전과 관련 전술 관련해서 임무 수행과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도 조금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거는 어느 조직이나 그래요. 그 조직의 목적 달성과
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인 인원의 안전 확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킨다. 그러기 위해서 나왔던 게 임무 수행과 안전 관리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잠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소방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방 전술 어떤 여기 안전 관리와 임무 수행과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임무도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 관리도 해야 돼요. 안전 관리도 해야 된다. 그런데 물론 임무 수행은 소방의 목적인 거 아닙니까? 목적. 그렇지만 이거는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아니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중을 따졌을 때는요. 사실 이게 더 클 수가 있어요. 소방공무원의 안전만 따지기 위해서는요. 위험한 장소에 대원들 출동 안 시키면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결국 소방은 뭐냐면요. 국민의 재산, 생명, 신체를 구한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위험 요소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어떤 위험 요소를 최소해서 안전을 확보한다. 그런 의미로 보도록 합니다. 그런 게 바로 안전과 관련해서 임무 수행과 안전과 관련해서 나왔던 그런 얘기고요. 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보시면요. 어떤 우리가 불 끌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죠? 그 물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 끄기 위한 물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화재나 현장 근처에서 어떤 물을 확보하고 또 불을 끌어가는 어떤 도중에 물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여기 나왔고요. 이제 그리고 또 추가적인 얘기를 한번 봅니다. 소방 전술과 소방 용수 그래놓고 그 양가로 이번에 기업번에 소방 용수와 관련되는 얘기 조금 얘기를 드려봅니다. 소방 용수다 그래놓고요.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드리지만요. 불 끄기 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물인 거 아닙니까? 불 끄기 위한 물을 소방용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했냐면요. 그 저수조 등의 용량 한번 봅니다. 여기 나왔던 저수조 등의 용량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 결국 뭐냐면요. 저수조라는 걸요. 여기가 만약 지표라 그러면요. 땅 밑에다가 큰 어떤 수조를 만들어 놔요. 이걸 저수조라고 봅니다. 저수조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상수 직파이프가 물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맨홀 뚜껑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호스를 꼽아 가지고요. 소방 호스를 꼽아서 물을 어떤 바깥으로 끌어올리는 거. 그리고 해서 물을 보관하는 거를 저수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저수조에 물을 채워 놓고 일정 채워 놓고 필요할 때 그 저수조에 물을 끌어다가 불을 끄는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라 했죠? 상시 저수량이 40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기 상시 수량이 40세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톤으로 환산하면 40톤 이상 되라는 얘기를 여기서 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번 여기를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분당 1세제곱미터 이상을 연속해서 40분 이상 급수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한번 봅니다. 분당 1세제곱미터. 1세제곱미터는 1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연속해서 40분 이상을 갖춰야 된다. 결국 봅니다.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요. 결국 1세제곱미터 분당 연속해서 40분 이상. 1세제곱미터 곱하기 40분 하면은 그 40세제곱미터인 거 아닙니까? 일맥상통한 얘기를 연이어서 여기서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런 얘기 여기서 해놨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소방용수 어떤 여기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보유 수량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봅니다. 우리가 40세제곱미터 이게 원칙이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원칙은 그랬지만요. 여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아무래도 시설물이 들어가도 큰 건물 들어갈 거 아닙니까? 화재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화재 발생했을 때 피해가 커요. 건물 규모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40세제곱미터 이상 안 하고 보유 수량을 100세제곱미터에서 크게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아무 소리 없이 저수조 용량 나왔을 때는 1분당 1세제곱미터 이상 취수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40세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런데 그게 용도 지역이 만약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다. 장사를 하기 위한 지역, 공장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게 40세제곱미터가 아니라 1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돼 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그 다음에 가서 얘기를 드려보면요. 이제 쭉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고 봅니다. 쭉 나왔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들어봅니다. 소방용수 배치 기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소방용수 배치 기준이 있는데 물론
요거와 관련되는 숫자는 앞서도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럼 뭐냐면요. 만약 이렇게 봅니다. 소방용수와 관련되는 시설이 있다. 그리고 소방 대상물이 있다. 대상물이 있을 때 이 상호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효율적으로 소방용수 사용 못해요. 그 거리에 대한 규제를 여기서 뒀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뭐라 했죠? 여기서 공업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주거지역이라고 얘기했죠?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그리고 주거지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비교적 건물을 큰 건물을 많이 지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100m 이내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이외 지역은요. 이외 지역은 이게 140m 이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말고 뭐가 있냐면요. 녹지지역이 있고 뭐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가 작다. 큰 건물이 들어설 있는 지역에서는 그게 100m 이내, 그 외 지역에서는 140m 이내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또 그리고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화재를 진압하러 갈 때 뭐가 있냐면요. 불이 났을 때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 화재가 발생하면요. 관련된 얘기를 들어볼게요. 화재 발생하면은 유독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유독가스가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요. 불 났을 때 그 불 자체보다 유독가스에 의해서 사람이 질식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독가스에 의해서 질식돼서 거기서 사망으로 갈 수도 있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불이 몸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건 거 아닙니까? 공기호흡기도 있었죠. 공기호흡기도 있었죠. 또 산소호흡기도 있었죠. 산소호흡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에어라인 마스크다 이렇게 봅니다. 에어라인 마스크요. 각각 한번 어떤 거가 봅니다. 에어라인 마스크가 있는데 한번 봅니다. 요거 먼저 요거 차에서부터 볼게요. 공기호흡기는 어떤 거냐면요.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등에 매는 그런 장비다. 공기호흡기를 등에 매야지. 그리고서 호흡을 해야지. 불 끄러 들어가면은 호흡하기 곤란할 거 아닙니까? 왜? 유독가스 때문에. 그렇지만 여긴 좀 달라요. 산소호흡기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일종의 의료시설이라고 봐요. 호흡이 좀 곤란한 사람한테 산소 농도를 90% 정도 해가지고 숨 쉴 수 있는 게 산소호흡기.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한번 열어봅니다. 소방관이 공기호흡기를 메고 현장 들어가서 불을 끄러 갔다가 누가 질식한 사람을 발견한다. 그러면 그 사람 가만히 냅둡니까? 인명구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공기호흡기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 사람한테는 산소호흡기를 공급한다. 또 에어라인 마스크가 뭐죠?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는 지역으로 볼게요. 지역인데 보면요. 또 이렇게 뭐 봅니다. 이게 지하라고 한번 얘기를 볼게요. 지하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투입돼 가지고 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한테 뭔가 어떤 여기 에어라인 마스크를 착용을 시켜요. 그리고 끈이 두 가지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끈을 통해서 송기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에어라인 마스크. 다시 얘기를 드리면요. 여러분 세월호 침몰됐을 때 거기 잠수부들이 들어갔을 때 그때 쓰고 착용했던 게 에어라인 마스크라고 보세요. 줄을 달아가지고 뭐 들어갔던 거 보셨어요? 거기서 그 공기를 그 줄에 의해서 공급해 주는 걸 에어라인 마스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화재 발생했을 때 호흡 보호 기구의 종류다. 그래서 여기 공기호흡기는 소방관이 사용하는 거, 산소호흡기는 거기 인명 구조했을 때 그 환자한테 쓰는 거. 에어라인 마스크는요. 지하 같은 데 가서 어떤 화재 진압할 때 그때 선을 연결해요. 그래가지고 그 선에 의해서 공기를 위해서 공급해 주는 거 이게 에어라인 마스크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화재 진압 활동을 한다라고 봅니다. 물론 나머지는 그냥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디귿번을 보십니다. 거기 뭐라고 나왔죠? 인명 검색할 때 2명이 1조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잖아요. 가장 기본되는 게요. 한번 봅니다. 인명 구조 활동을 할 때 인명 검색은요. 검색은 어떤 어떤 화재 발생한 지역이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그런 사람 찾는 걸 인명 검색이다. 그때는 검색할 때 2명 여기 1조가 된다. 왜? 혼자만 들어갔다가 혼자서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불도 꺼야 되고 사람도 구출해야 돼요. 또 우리가 구조할 사람이 막 2명, 3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명 검색을 할 때는 2명이 한 조가 돼서 검색을 한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착대와 후착대의 활동, 요거는 눈여겨서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선착대와 후착대 지휘본부 관련되는 거는요. 시험에 자주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 선착대, 후착대 그리고 지휘본부와 관련되는 얘기를 한번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험생이기 전에 지금 소방관이 돼가지고 화재 발생했을 때 현장 출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안해지고 또 말은대로 흥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봅니다. 여기가 만약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화재가 일어난 현장이에요. 현장이거든요.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화재가 발생했고 그리고 한번 봅니다. 그러면 현장에 소방대가 출동할 거 아닙니까?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을 하는데 한번 봅니다. 모든 인원이 같이 일시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선착대가 먼저 가요. 선착대 먼저 가서 업무를 보고 나중에 조금 뒤에 시간적 나중에 그다음에 후착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착대와 후착대의 역할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또 한번 봅니다. 현장에 뭐가 있냐면요. 현장에 소방본부를 설치해놔요. 큰 현장은요. 이거를 우리가 영문으로 했을 때 CP라고 얘기를 해요. CP가 뭐냐면요. 코맨드 포스트의 약자고 이걸 소방본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현장에서 어떤 지시도 하고 보고도 하고 바깥으로 상황 전파도 한다. 뭐 이런 게 바로 소방본부 CP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선착대의 역할과 후착대의 역할을 한번 나눠서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선착대라고 뭐라 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임명인 거 아닙니까? 임명 구조하는 거는 가장 먼저 갔을 때 그때 임명 구조 가능성이 커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람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였죠? 임명 구조 활동을 우선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선착대는 임명 구조 활동을 우선으로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어떤 후착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선착대가 정보를 제공한다. 왜 정보 제공이 나왔죠? 가장 먼저 도착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내부 사정을 선착대가 먼저 하니까 후착대한테 알려주죠. 그러면 후착대가 와가지고 정보 어떤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먼저 정보를 확인한 상태에서 예를 제가 들어봅니다. 뭐 지하에 어디에 누가 사람이 갇혀 있다. 또 어디가 화재는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하다. 어느 쪽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 선착대는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후착대한테 알려줘야지 이게 선착대가 후착대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중일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바로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렇지만 후착대는 뭐였죠? 후착대는 주로 얘기 나오면요. 어떤 보완이라는 얘기 그리고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후착대의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뭐라고 했죠? 임명구조 활동 수행 업무를 지원한다. 누구? 선착대의 임명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선착대가 진입하고 있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진입해서 선착대의 선착대의 업무 공백을 보완을 메워주는 역할을 후착대가 한다. 그래서 뭔가 불났을 때 그냥 모든 병력이 다 집결해서 같이 가려면요 시간이 걸린다. 그러다 보니까 선착대가 먼저 가서 인명구조 또 화재 바로 공격하는 거 선착대가 하고 그리고 후착대가 뒤따라 갔을 때 후착대는 보안 업무하고 지원 활동을 한다라고 구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좀 문제 나오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휘부가 소방본부가 여기가 일종의 지휘본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여기 소방본부를 만들어 놓고 보고도 받고 지시도 하고 또 외부에 상황 전파까지 하는 거 그게 바로 지휘부의 업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주 내용이었었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진짜 중요한 거를 봅니다. 쭉 나가서 보시면요. 내화조 건물의 화점 확인 그리고 패닉 현상 대응 방법 이런 얘기들은 중요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가다 보시면요. 내화조 건물의 화점 확인하고 나왔죠. 내화조 건물의 화점 분란 지점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화점 확인인데 근데 내화조는 뭐냐면요. 이거는 내화 건물을 얘기해요. 내화 건물은 뭐냐면요. 이거는 화재에 잘 견딜 수 있는 건물. 화재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우리가 내화조 건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죠? 중요한 거 한번 주요 포스트만을 얘기를 드려봅니다. 물론 이 많은 내용을 뭐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정리하고 암기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요 포인트 위주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또 문제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확실하게 다시 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뭐 별 무리가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보면요. 어디부터 먼저 여기 내화조 건물에서 어디부터 먼저 조사를 한다 그랬죠? 먼저 조사.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게 어떤 건물이 있다 그러면요. 건물에 보면요. 불이 나면은요.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기본이에요. 연기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부터 먼저 검색하냐면요. 최상층이 아니라 최하층서부터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최하층서부터 여기서부터 먼저 조사를 해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죠? 화점에 가까울수록 또 화점에 멀수록 가까울수록 한번 보세요. 유독 가스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점에 가까울수록 연기가 짙다. 이거는 엷다 이렇게 한번 봅니다. 연기가 어떤 화점에 가까울수록 연기가 옅게 나온다라고 봅니다.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한번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자동 화재 탐습 설비가 있을 때 반드시 확인한다고 했죠. 자탐 설비, 제가 줄여서 자탐 설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있을 때 확인을 한다. 이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보시면요. 거기 불난 지점에 빨간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울려요. 그러면 불난 지점이 화점이 어딘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탐 시설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어떤 감지기가 있고 나중에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수신기가 있어요. 감지기가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는데요. 근데 불이 나잖아요. 그럼 불난데 여기 수신기를 보면요. 거기 단추가 있어요. 여기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불이 들어오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를 보면은 불난 지점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화점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확인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괜히 확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보셨죠? 제가 여러분이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어디서 볼 수 있나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에 그 경비실에 수신기가 있을 겁니다. 함이 있으면서 보툰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몇 층 어디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맨 처음에 불이 난 장소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굉장히 유용한 설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봅니다. 패닉 현상에서 대응 방안이라고 나왔잖아요. 패닉은 뭐냐면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진 거를 우리가 패닉이라 그래요. 패닉 현상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이성에 의한 확인 판단을 잘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소방공무원은 패닉 현상일 때 패닉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한다. 침착하게 일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다수 몰려있는 사람을 좀 분산을 시키고 또 격리를 시키고 또 안전한 곳으로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뭐 소방공무원이 이건 안 되면은 뭐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패닉 현상 대응 방법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별거 아닌 내용들은 좀 들어가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옥내 진입 작전과 주수 작전. 뭐 요거 내용 정도만 보시면은 뭐 응급처치까지만 보면 요번 시간은 끝나는데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먼저 옥내 진압 작전을 한번 얘기 들어봅니다. 우리가 소방공무원이 화재 현장에서 실내에 들어가려 그런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제가 얘기해 봅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연기가 꽉 차 있잖아요. 문 함부로 잘못 열면요. 바깥에서 산소 공급을 해주면서 그게 불이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거기 불 나고 있는데 잘못 들어갔다가 거기 천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무너져 가지고 사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한 게 바로 옥내 진입 작전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중요한 거를 얘기를 드려봅니다. 8번에 옥내 진압 작전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옥내 진압 작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진압 작전인데요. 화재 발생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요. 소방 전술에 의하면요. 꼭 군대에서 전투를 하듯이 그런 미리 준비를 하고 훈련한다. 그래서 소방 전술인데 옥내 진압 작전에 봅니다. 거기 일반적인 출입구로부터 하는 거 기업번 있잖아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거를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처마 밑을 통과할 때 낙하물이 있다.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처마 밑을 통과하는데 어떤 낙하라는 게 있다. 그러면 소방 용수 호수로서 어떤
주수를 해서 그걸 떨어뜨리게 한 다음에 떨어진 거 확인한 다음에 지나는 게 좋아요. 안 그러고 그냥 지나가다가 지나갈 때 낙하물이 떨어지면은 그 크게 다치거나 뭐 불상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였었고요. 또 그리고 그다음에 봅니다. 여기 뭐라고 했죠? 건물 내부로 지나갈 때 호흡 보조 기구를 장착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건물 내부로 지나갈 때 호흡 보조 기구를 착용한다. 이거를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불 났을 때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불 자체가 무섭기도 하지만 그 화재에 의해서 유독가스가 무서워요. 유독가스 몇 번 들이마시면요. 천하장사가 와도 거기 쓰러져서 어떤 정신을 잃어요. 경우에 따라서 사망으로 이뤄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 보조, 산소 어떤 공기 호흡기라든지 이런 걸 착용하고 그러고서 들어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였었잖아요. 뭐 너무 당연하고요. 또 뭐라고 했냐면요. 뭔가 안면 보호대 같은 거를 착용한다. 왜? 안면은 굉장히 취약한 거 아닙니까? 불났을 때 뜨거운 기운이라든지 여기에 닿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뭐라고 했죠? 퇴로를 확보하면서 진입한다. 이런 말도 중요하게 나왔다는 거 한 겁니다. 퇴로 확보하면서 진압을 한다. 그거는 결국 뭐냐면요. 화재가 갑자기 내가 들어가는데요. 나한테 세게 왔을 때 그 돌파하기가 곤란하다 그럴 때는 어떤 미리 퇴로를 확인해 놓은 다음에 그쪽으로 어떤 퇴각을 한다. 이거를 얘기했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주수라는 건 뭐냐면요. 불난 지점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를 주수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수와 관련해서 여기 봅니다. 주수 작전. 9번에 주수 작전하고 나왔는데요. 주수 작전하고 나왔는데 여기 원칙이 있는데 얘기를 봅니다. 뭐라 그랬죠? 어떤 화재를 공격하는 위치에서 주수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봅니다. 이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요. 아무래도 뭔가 공격하는 위치에서 물을 뿌리는 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였었고요. 또 그리고 봅니다. 관창이라는 건 노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만약 소방 호수다고 얘기를 듣죠. 호수일 때 그 앞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걸 관창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놓치면 물을 뿌릴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걸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여기 아직까지는 했지만요. 금수성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금수성 물질이 있는데 뭐냐면요. 금수성 물질에 해당되는 건요. 물이 닿으면은 강력하게 불이 붙고 폭발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수성 물질 이거에 대해서 물을 뿌리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위험물 종류 1류서부터 6류까지 얘기할 때 금수성 물질과 관련되는데 그때 거기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뭐 이런 거를 조의를 알아야 된다 그랬고 또 주수의 요령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봅니다. 제가 이거는 이렇게 말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직사주수가 맨 처음에 나왔죠. 직사주수는 뭐냐면요. 어떤 관창을 잡고 있을 때 물이 똑바로 직선으로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직사주수는 엄청나게 수압이 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직사주수라는 거예요. 또 명중률도 높아요. 물이 세게 어떤 직선으로 나갈 때 속도도 빠를 뿐더러 명중률이 높다. 그게 바로 직사주수다라고 봅니다. 분무주수는 뭐냐면요. 안개처럼 포그 형식으로 물을 갖다가 뿌리는 걸 분무주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무주수는 뭐냐면요. 어떤 화재 난 주변에 어떤 연기, 분무 형태로 해서 막을 쳐놓잖아요. 공기가 접촉이 안 돼가지고 질식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빠르게 하는 게 고속분무고 중속분무, 저속분무 이렇게 나눈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을 뿌릴 때 어떤 위치에서 물을 뿌리냐 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라고 했죠? 계구부 정면을 피하고 좌우 측면에서 주수를 한다. 주수 위치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 들어봅니다. 여기 주수 위치를 얘기하면서요. 주수 위치를 얘기하면서 뭐라 했죠? 여기가 실이 있을 때 여기가 계구부라고 봅니다. 계구부는 뭐냐면요. 계구부는 어떤 출입문이 됐던 창문이 됐던 뻥 뚫려 가지고 사람이 드나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요. 물을 뿌릴 때 여기 소방공문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도 있다고 보면요. 그러면 이렇게 측면에서 물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요. 정면에서 물을 뿌리는 게 안 좋아요. 문이 열리면서 불길이 이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놨다라고 봅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물론 혼자서 봤을 때야 뭐 이해는 잘 안 됐을 겁니다. 뭐 그게 바로 주수 위치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엄호주수는 뭐냐면요.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도 엄호 사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결국 뭐냐면요. 불 끄러 누가 들어가는데 불이 나 있다 그러면요. 그럼 불을 좀 화세를 약하기 위해서 옆에서 물을 확 뿌려주는 거. 그걸 엄호주수라고 얘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인명 검색할 때 엄호주수를 해서 소방 공무원도 불길이 못 오게 하고 또 거기 어떤 누가 갇혀 있는 사람 구할 때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엄호주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구명작전과 관련되는 거, 또 검색 중점 장소, 그리고 응급처치 요령,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구명작전 할 때 누군가가 현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어디를 먼저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는요, 계단 밑에 숨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 같은 데를 보라는 거 아닙니까? 또 막다른 가다가 보면요, 막다른 계단에 나와서 못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가서 보고요. 또 우리가 불났을 때 엘리베이터 근처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또 창가 같은 데 모이잖아요. 왜냐면요, 연기가 많이 나니까 숨을 좀 쉬려고. 그래서 이런 데 중점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응급처치 일반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도 좀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디귿번에 보면요, 응급처치 일반 원칙인데요. 일반 원칙인데 여기서 말하는 응급처치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다 봅니다. 뭐 어떤 환자를 전문 의료기관 여기 인계하기 전까지 뭔가 어떤 증상이라든지 병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바로 응급처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어떤 분란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인데 사람을 구조해서 왔어요. 근데 엄청나게 지금 호흡이 곤란해요. 그래서 어떤 의료기관에 넘기기 전까지 인고호흡한다. 그 응급처치일 거 아닙니까? 또 들어갔는데 누가냐면요, 누가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어떤 출혈을 많이 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혈을 해가지고 의료기관에 넘기기 전까지 지혈을 해준다. 그런 게 바로 응급처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할 때 뭐라고 했죠?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한다. 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요, 그 사람 구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자신이 위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어떤 위급사항 정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긴급 환자부터 먼저 어떤 처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의료기관에 연락을 해준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무의식 환자는 음식물을 주면요, 잘못하면은 기도에 걸릴 수가 있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또 출혈이 심한 환자에 대해서는 음료수를 주거나 그러면은 혈액의 농도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음료수라든지 먹을 걸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봅니다. 응급처치 구명활동 순서가 있잖아요. 응급처치 구명활동 순서가 있는데 봅니다. 순서가 있을 때 뭐를 먼저 했죠? 기도 유지를 먼저 한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거는 뭐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요, 기도는 숨구멍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봅니다. 숨구멍 막히면은 얼마 안 있으면 죽잖아, 호흡 못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기도 유지, 그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의식이 없는 사람이 혀가 말려가지고 기도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봐가지고 거기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 있으면 손가락으로 파내야 되고, 혀가 거기 막고 있으면요, 혀를 치워놔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 유지고요. 그리고 지혈, 피를 먹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혈 이 순서로 하고요. 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여기 상처 보호라는 게 있었거든요. 상처 보호가 있다. 상처 보호는 상처난데 오염되는 거 방지하고, 그리고 쇼크 방지, 이렇게 순서로 봅니다. 쇼크 방지라고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쇼크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혈관이 굉장히 확장이 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해서 어떤 혈액이 제대로 공급 안 되고 또 출혈이 많았을 때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오는 게 쇼크예요. 이거 안 되도록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순서로 뭐 상처 보호, 쇼크 방지, 이런 순서로 어떤 진행을 한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지혈을 앞에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상처 보호, 쇼크 방지인데 여기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순서를 보면요, 원래대로라면은 쇼크 방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순서를 여러분 고치기 바랍니다. 쇼크 방지가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상처 보호다라고 봅니다. 이거 좀 고쳐놓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기도 유지, 숨구멍 어떤 맥힌 거 있나 없나 본다. 그리고 지혈을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혈에 어떤 출혈이 많을 때는 지혈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뭡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쇼크 방지를 하고 그리고 상처 보호 요 순서로 한다. 그래서 어떤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요. 쇼크 방지를 먼저 앞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상처 보호 순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다뤘던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화재 예방과 관련되는 얘기 같이 공부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